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종훈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네.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먼저 하나 볼까요? 오늘 큰 뉴스들이 조금 많습니다. 예. 네.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동해 유전 대왕고래라고 하는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광구를 재설계해서 7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인 시추 위치를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산업부 쪽에서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새롭게 지금 광구를 설정하겠다라고 한 거는 기존에 이제 발견됐던 그 이제 유력하다고 하는 그 7개의 그 광구가 7개의 그 시추 예비 지역 7곳이 지금 네. 8광구 그리고 6-1광구 북부 지역에 지금 걸쳐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투자 유치를 한다라든지 나중에 이렇게 뭐 실제로 뚫었을 때 이곳이 유전이 나올 수도 나왔을 경우에 새롭게 이제 그 지역별로 선정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네이밍을 하고 지역을 조금 나누기 위해서 새롭게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이제 2차관이 오늘 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서 이제 현재 8광구와 6-1광구로 나눠진 동해 일대 광구를 재설정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 지금 보시면은 표 하나, 그 그래픽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게 정부에서 발표했던 그 광구의 모습인데, 현재 동해 심해에 있는 유전 후보 지역 자체가 8광구와 6-1광구 북부, 그리고 6-1광구 중동부 이렇게 세 구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그래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쪽 있죠. 네.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은 홍게, 주작, 방어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아, 여기 있군요. 여기에 홍게가 있고 네네. 그 바로 아래 주작. 그러니까 주작이 8광구 쪽에 홍게와 주작이 있고 그다음에 네. 6-1광구 그 중동부에 이제 방어가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유력하다고 했던 곳이 이제 홍게였거든요. 네. 홍게 같은 경우에는 8광구 아래쪽에 있고, 또 이제 6-1광구 북부 쪽에도 보면은 이번에 그 7곳 중에 여러 곳이 지금 분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광구 자체를 조금 더 새롭게 설정을 하고, 그 광구 이름을 프로젝트 명칭인 이제 대왕고래 광구로 이렇게 새롭게 설정을 해서 지금 시추 계획을 잡았다고 합니다. 당초에는 이제 내년부터 시추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조금 뭐 시간을 앞당기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올 연말 12월부터 시추를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은 어디를 처음부터 뚫을 것인가에 대한 그 시추 지역 자체를 다음 달까지 7월까지 설정을 해서 이제 연말부터 본격적인 시추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추를 하겠다고 지금 어쨌든 정부는 밀어붙인다는 그런 방침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아직까지도 설왕설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나 이제 하나의 시추를 뚫기 위해서는 약 1,0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곱 곳을 다 뚫을 경우에는 7천억 원이 지금 소요될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제 지난주까지 이야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말 사이에 정치권에서 굉장히 좀 거센 반발이 나왔었고, 특히나 이제 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그 발견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명확성이 없고, 유망도가 지금 20%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혈세를 많이 쓸 수 없다라고 하면서 지금 강력하게 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쪽에서는 오늘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해외 투자 유치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최 차관이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개발 비용 절감 및 위험 요인 완화 차원에서 해외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재설정된 광구별로 단계적 투자 유치를 추진하되,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제 복수기업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지금 참여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제 성공했을 때 큰 수익만 생각할 수는 없고 탐사 시추 전문 분야의 메이저 기업도 있어서 어떻게 잘 활용해야 될지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네. 업계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해봤는데, 이게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논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알리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그 보안성 때문에 알리지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여러 군데 이거를 뭐 검토를 할 수도 없고. 그때 질문이 그거였었잖아요. 그럼 왜 액트지우 한 군데만 그렇죠. 의뢰를 맡겼냐? 여러 그 평가 기업들한테 맡기고 그쪽에서 가장 이제 그
괜찮은 네. 기업을 선택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액트지오 한 기업만을 선택했던 이유는 이게 너무 여러 기업에게 의뢰를 하게 되면은 관련된 비밀 사항이라든지 보안 사항들이 좀 유출될 여부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위험 때문에 액트지오 하나만 선택을 했다라고 맞습니다. 사실 밝혔었는데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해외 투자 유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뭐 시추를 한다든지 광고를 설정을 해서 거기를 탐사를 다시 뭐 가본다든지 할 때는 결국에는 보안이 다시 셀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약간 하나는 그러니까 네. 비판의 핵심은 왜 앞뒤가 다르냐네요. 그렇죠. 아. 네,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산유국이 될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국가의 자원적인 어떻게 보면 패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국가의 어떻게 보면은 자원을 해외에 사 기업과 나누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지금 그런 비판도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부분을 조금 시추를 하기 위해서는 네. 비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부터 조금 조달을 하고 또 위험을 분산시키겠다라는 그런 방침이긴 하지만 앞과 뒤가 조금 이야기가 다르다는 그런 부분 또 하나는 이제 그 국가적인 자원 그리고 국가에 어떻게 보면은 자산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뭐 유출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쪽에 해외에 분산을 시키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급시우님께서 해외 기업들하고 하면 지분 협상에 있어서 불리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게 이런 것 때문에 너무나도 이제 애매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구멍 하나를 파는데 1,000억 원 드는 거를 그냥 다 국민의 돈으로 할 거냐라고 네네. 했더니 그거 뭐 가능성 얼마나 있는지 알고 이걸 1,000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드리냐? 그래서 그러면 국민의 돈만 쓸 수 없으니 그럼 해외 지분 투자도 한번 염두해 볼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나중에 발견되면 또 지분 네. 때문에 우리의 그 자원이 해외 기업의 소유가 되는 거 아니야? 일정 그렇죠. 부분이.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도 굉장히 말이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참. 지금 들어보니까 뭐 많이들 알고 계시는 해외 이제 그 유명한 정유사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서는 크게 관심을 많이는 보이지는 않다고 있다곤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쪽 뭐 흔히 말하는 탑티어 말고 다른 이제 업체들 쪽에서는 한번 검토를 해볼 만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런 큰 사업을 앞두고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석유공사의 이제 사장 임기가 바뀌면서 석유공사의 수장이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지금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가 지난 7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임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을 지금 뽑을 예정인데 여러 가지 하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정치권에서 올지 전문가가 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 텐데 다른 에너지 공기업인 한전이라든지 가스공사 쪽에서는 좀 보면은 이제 정치권 사람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부분에서도 조금은 걱정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굉장히 좀 날선 네. 대화들이 많이 오고 가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 이게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네. 이렇게 좀 날선 반응들을 보일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는 그렇게 날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너무 화내지 마세요. 다음 헤드라인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옴디아이에서 그 시장 조사 업체죠. 옴디아이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그 낸드 가운데 하나가 QLC ESSD잖아요. 자, 이 QLC ESSD가 전체 낸드 시장에서 2027년 정도가 되면 거의 반가량이 QLC ESSD가 될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저는 이거를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옴디아가 올해 낸드 시장에서 QLC 낸드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85% 성장할 거라고 전망을 했고요. 전체 낸드 시장에서의 비중도 지난해 12.9%에서 올해는 20.7%로 거의 8%포인트 가까이 QLC 낸드의 점유율이 높아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QLC 낸드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밖에 없습니다.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거 먼저 말씀드리면 시장 점유율만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거의 한 40% 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35%인가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삼성전자 45%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솔리다임이 32%. 결국 이제 낸드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QLC 낸드의 수요가 높아지면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솔리다임이 그 시장을 다 가져간다. 거의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옴디아이에서는 이 시장의 규모가 2027년이 되면 전체 낸드 가운데 한 절반 가량이 이 QLC 낸드가 될 테니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QLC 낸드가 뭐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QLC 낸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옛날에는 그 LCC 낸드라고 해서 싱글 레벨 셀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 표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하나의 셀에 하나의 비트만을 적어 넣을 수가 있었던 게 싱글 셀이었다면 네. 이게 이제 멀티 레벨 셀이라고 해서 하나의 셀에 두 개를 적어 넣을 수 있는 거, 그리고 트리플 레벨 셀이라고 해서 하나의 셀에 세 개의 그 비트를 적어 넣을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건데, QLC라고 하는 거는 쿼드러플이라고 해서 하나의 셀에 4비트를 저장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요게 저장 용량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SSD 가운데 이 네 개가 모두 다 SSD입니다. 근데 이 모든 SSD 가운데 가장 저장 용량이 높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저장 용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그 면적에, 그러니까 같은 면적의 반도체 웨이퍼에도 두세 배 가량의 용량을 담을 수 있다 보니까 원가도 줄어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소비 전력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위 면적당 더 많은 정보를 기억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그 QLC SSD가 참 좋은 거였었는데 네. 문제는 가격이었었거든요. 예전에 HDD, 우리가 HDD와의 가격 격차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HDD보다 이 서버용 SSD가 거의 20배 가량 비쌌는데 올해 들어 이 가격 차가 거의 10배 가량 축소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 SSD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좋아진 거죠. 게다가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낸드가 워낙 안 팔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 역시 이 QLC SSD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QLC SSD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그 이제 이게 QLC SSD가 사실 인공지능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할 때에도 상당히 수요에 부합하다는 겁니다. 뭐냐면 AI를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키고 추론을 시키려면 대량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이 대량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 정도의 공간을 이 정도의 저장 공간을 만들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QLC ESSD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HBM처럼 네. 너무 섣부른 설레발일 수도 있는데 HBM처럼 QLC SSD도 그 정도의 수요가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대가 있다. 그 정도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또 이런 측면이 있는데, 사실 SK 하이닉스의 자회사인 솔리다임에서 이 SSD를 거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 32%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 솔리다임은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SK 하이닉스의 상당히 아픈 손가락으로 꼽히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2020년 10월에 인텔의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인수하면서 이 기업을 갖게 된 건데, 사실 2022년 정말 힘든 시기였죠. 그리고 솔리다임 인수에 들어간 돈이 지금 1차 인수대금 거의 9조 4천억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운영 자금으로 8조 8천억 원 대여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돈 다 이제 본전까지 가려면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그 이쪽의 방향성은 좀 분명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참, 네. 요즘 하이닉스는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는 것 같네요. 네. 사실 저는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삼성전자와 관련돼서 네. 결국 우리가 삼성전자의 주가를 결정짓는 거, 그러니까 주식의 가격을 결정짓는 거는 분명히 HBM 프리미엄은 맞긴 맞습니다만, 그렇죠. 네. 결국 그 실적을 본격적으로 회복시키는 거는 낸드랑 디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낸드랑 디램 가운데 이 낸드, 특히 SSD 낸드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수요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HBM 프리미엄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제 실적 회복세는 좀
꽤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제가 전달드리겠습니다. 요즘 미 대선이 이제 네. 한 5개월 정도 앞으로 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 간의 지지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즘 최근에 이제 CBS와 유고부라는 곳에서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전국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쨌든 트럼프가 조금 앞서는 걸로 50대 49. 경합주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50대 49로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하나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바이든과 트럼프 지지율 말씀을 드리는 거는 미 대선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오늘 산업연구원에서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한국 자동차들이 미국에 수출할 때 추가 관세를 부과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저희가 우리나라 산업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이제 미 대선을 지금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러면서 오늘 이제 내용 자체를 조금 살펴보시면은 이제 지난해 한국 자동차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2.9%를 나왔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완성차 수출에서 미국 의존도가 45.4였고 전기차 수출은 미국의 비중이 35%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우리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만약에 바이든이 됐을 때와 그리고 이제 혹은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 자동차 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들이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을 정리한 게 있어서 일단은 가져와 봤습니다. 표를 한번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만약 바이든이 재집권을 할 경우에는 수출입은 현행을 유지를 할 수 있게 해도 된다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외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설비 투자를 지속을 하고 이제 공급망 부분에서는 중국 견제에 따른 국내 완성차 및 부품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친환경 정책적으로는 전기차 중심의 미국 시장 판매가 증가할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현재보다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공화당 트럼프 집권이 만약에 될 경우에는 수출입은 추가 관세 부여에 따른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한 그런 대통령이다 보니까 분명히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던 거고요. 친환경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내연기관 자동차라든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를 강화를 하고 전기차 투자는 수익성이 많이 악화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IRA 보조금리랑도 지금 굉장히 많이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IRA를 전면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공공연히 여러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많이들 전문가들은 분명히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기후 협약도 탈퇴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IRA를 전면적으로 철폐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보조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유리해지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2차 전지 산업에는 바로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배터리를 생산을 하면서 AMPC라고 하는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국내 자동차 국내 자동차 브랜드의 전기차 그리고 이제 미국 자동차 브랜드의 전기차에 지금 배터리를 공급을 하면서 여러 지금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2차 전지 업체들이 많이 타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업체들이 지금 AMPC라든지 또 이제 또 다른 뭐 보조금을 기대를 하고 지금 미국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공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따른 지금 우려들이 결국 현실화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살펴보시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표 하나 띄워주십시오. 네. 전기차가 지금 매년 56.2%의 평균 이제 상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출 산업에서요. 그 중에서 미국 시장에서 연간 88%의 연평균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완성차 자체적으로 지금 19.7% 성장을 한 거랑 비교를 하면은 전기차의 성장률이 4배 정도 높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자체에서도 지금 보시면은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현재로서는 미국이 가장 큰 시장이 됐고
미국에서 이제 만약에 그런 추가적인 조치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을지에 대해서는 많이들 지금 이제 추측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엔 대표적인 기업은 현대기아차입니다. 네. 현대기아차가 이제 해외에서 생산하는 양이 지금 2019년도 때는 388만 대 중에서 해외에서 지금 미국에서 61만 대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도 한번 보시면은 전 세계적으로 368만 대를 생산을 했는데 이 중 73만 대를 미국에서 생산을 했습니다. 전체 생산량은 줄었는데 미국 생산량이 늘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의존도 자체가 지금 19.8%로 많이 높아진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9%로 더 높아졌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현대차가 지금 한 8조 원 가량 들여서 미국 조지아에다가 새로운 신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잘 보시면은 여기 별표 작은 지도에 보면 별표 쳐 있는 데 있죠.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HMGMA라고 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전기차를 연간 30만 대 생산을 하기 위한 이제 신규 공장을 짓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55억 달러 하나로 치면 한 8조 원 정도 지금 넣고 있는데 밑에 사진 보시면 이미 삽을 뜬 게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올해 이제 10월, 11월부터는 생산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여기 이렇게 지금 우리가 8조 원 가량을 투입한 이유는 네. 이제 2022년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에 이제 미국의 조금 리쇼어링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지원이 들어가는데 현대차도 여기에 조금 공장을 지어서 더 생산량을 늘려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해서 이제 그때 생산을 하기로 했죠. 그리고 나서 뭐 IRA라고 하는 네. 뒤통수를 맞은 일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결국에는 IRA도 있고 또 미국 시장 자체의 공략을 위해서도 HMGMA라고 하는 신공장을 지금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많이 투입을 해놨는데 네.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는 추가 관세뿐만이 아니라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많은 그런 혜택이라든지 그런 걸 많이 줄인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짓고 있는 공장은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네. 8조 원을 들여서 신공장을 짓는 게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 그 전기차에 대해서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면은 현대기아차 입장에서는 많은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투자금을 회수를 하기 위해서는 전기차가 많이 판매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좀 지금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전기차 산업이라든지 부분에서 많이 조금 우려되는 바가 커지지 않냐라고 하는 산업연구원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저 역시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좀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아시겠지만 ROI라고 하잖아요. 그런 네. 게 나오기 위해서는 많이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조금 전기차로 많이 올인을 했다가 요즘 다시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그리고 이제 수소 쪽을 다시 조금 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인데 이 뭐 트럼프 대통령이 되게 되면 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지금 그쪽에서도 우리가 이걸 진행을 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금까지 현대차와 기아가 미국 네. 시장에서 잘 팔았던 이유, 특히 이제 전기차를 잘 팔았던 이유도 분명히 보조금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안 줬잖아요. 그렇죠. 안 줬잖아요. 그리고 뭐 미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뭐 테슬라라든지 다 받는데 네. 우리나라는 안 주면서도 우리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렌트카라든지 그런 쪽에 플립 판매로 잘 팔았기 때문에 네네. 성과가 상당히 좋았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전제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집권을 하게 돼도 똑같습니까? 아예 관세를 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건데 수출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관세가 붙게 되면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불리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보조금 측면에서 우리가 뭐 크게 이득을 볼 게 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글쎄 IRA 보조금이 없어지게 되면은 미국 차들도 보조금이 없어지고 우리는 원래 안 받았으니까 네. 뭐 상관이 없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조금 자체적으로 전기차에 들어오는 보조금 말고 이제 첨단 산업에 대해서 생산을 위한 보조금을 받는 것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전기차를 위해서 순수하게 투자한 것만 지금 55억 달러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55억 달러의 투자를 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걷어들이기 위해서는 전기차 자체 판매량이 늘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근데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우리도 IRA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A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그렇죠. 공장을 짓고 있었던 건데 만약에 IRA 보조금을
아예 정책 자체를 파기를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공장을 짓고 보조금도 못 받고 네. 이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중으로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네, 아니, 근데 복잡하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상 좀 이렇게 럭비 공부 같아서 네네. 진짜 그 지난번 집권 당시 기억나세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했는데 사실 뭐 미국 기업들은 좋았죠. 좋았죠. 미국 네. 기업들은 상당히 좋았죠. 그리고 그때 뭐 친환경 기업들이 안 좋을 거라고 했는데 테슬라라든지 뭐 태양광 업체들이라든지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석유화학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당선되면 석유화학 기업들이 좋아질 거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때 안 좋았죠. 또 유가는 안 좋다 보니까 네. 석유화학 기업들도 안 좋았었고. 이게 산업과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이 가는 방향과 주가가 가는 방향이 뭐 나중에 결국에는 지향하는 점은 같을 텐데, 네. 근데 이제 같이 동시에 움직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잘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분명한 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전쟁은 꼭 피워왔으니까. 네, 근데 확실히 관세가 붙으면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 그러니까 미국 현지에서 제품 가격이 올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네네. 그러면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상 가능한 또 시나리오이기도 하니까요. 네. 우리가 대응을 좀 잘해야 되는데 아직 불확실성이 너무 많습니다. 아우 참.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오늘 밤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굉장한 그 컨퍼런스가 열리게 됩니다. 애플의 개발자 회의 WWDC가 오늘 밤부터 열리게 됩니다. 네. 자,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이 행사가 개최가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 WWDC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이냐가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뭘 해도 애플이 하면 좀 다르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가.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행사 보고 나면은 혁신은 없었다. 혁신은 맨날 없었다. 뭐 이런 네. 얘기들 하고 헤드라인이 하는데 항상 그렇죠. 그렇죠. 결국은 이번 WWDC에서는 아무래도 애플이 그리는 온디바이스 AI의 시대는 어떨 것이냐에 대한 많은 기대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그 아이패드를 공개할 때에도 온디바이스 AI가 실현할 수는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반도체 디자인 패키징을 이번에 공개를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온디바이스 AI를 이번 WWDC에서 공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었던 건데 사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는 공개돼봐야 압니다만 그 애플 소식에 정통한 거밍치 애널리스트 있잖아요. 네. 거밍치 애널리스트가 지난 밤 사이에 그 WWDC와 관련돼 많이 나왔던 질문들을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제가 추려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AI 서비스가 출시되면 애플의 하드웨어 제품 잘 팔리겠습니까? 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WWDC에서 AI 서비스들과 그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공개가 될 텐데 그러면 아이폰 16 잘 팔릴까요?에 대한 질문이었었죠. 네. 하지만 여기에서 거밍치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AI 서비스가 독특하고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를 가져야 잘 팔릴 거다. 그러니까 분명히 독특한 AI 서비스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겠죠. 네네. 막 신기한 거 나오고 뭐 이거 해준대.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게 사용자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만 네. 아이폰의 판매량 증대로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게 뭐였었냐면 예컨대 그 챗 GPT의 맥 OS, 그러니까 맥은 애플의 그 데스크톱이죠. 네. 맥 OS 데스크톱 버전 챗 GPT가 출시됐지만 이게 사실 애플 건 사용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고유하지 않다. 독특하지 않다. 그리고 또 윈도우에서 사용했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맥 OS를 탑재한 애플의 데스크탑의 판매량 증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아이폰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iOS 18에 AI 기능이 탑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그 거밍치는 워낙 이제 애플 폭스콘에 그 부품을 납품하는
외주 업체들을 계속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조사를 해보니까 2024년 하반기 아이폰 16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 15보다 2024년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6은 출하량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애플은 과연 어떤 식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출시할 걸로 전망하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시리의 경험이 대폭 향상될 것 같다. 네. 시리한테 물어보면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가 저는 제일 많았거든요. 그쵸.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시리의 경험이 대폭 향상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AI로 애플리케이션이 대폭 강화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웹 검색 서비스 향상을 위해 챗 GPT와 같이 챗봇이 통합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애플리케이션이 강화되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이제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이기 때문에 네. 그럼 그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꼭 애플 하드웨어에서만 사용해야 되냐? 아니면 그 윈도우즈 OS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 사실 윈도우즈 OS에서 사용하는 것과 네. 애플 OS에서 사용하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동일한 경험을 준다면 네. 애플 OS를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쵸. 이 자체만으로 아이폰의 판매량을 높일 수는 없겠죠. 음. 그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오픈 AI 등과의 협력이 그러면 애플의 경쟁 우위를 강화할 수 있습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최근에 애플이 아이폰과 오픈 AI를 적용하기로 했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애플의 사용자가 늘어날 거냐 이건데 네. 사실 여기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 하나를 했습니다. 특정 시장에서는 사용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고 네. 중국의 오픈 AI의 챗 GPT를 사용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국 시장에서 이번에 공개될 그러니까 애플의 WWDC에서 공개될 AI와 관련된 서비스를 중국의 아이폰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 못 쓰지 않을까요? 못 쓰죠. 오픈 AI랑 같이 협력을 하니까. 그렇죠. 못 쓰죠. 그렇다면 이게 정말 전 세계적인 아이폰 판매량을 늘려줄 수 있느냐, 특히 네.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아이폰 판매량을 늘려줄 수 있느냐에 있어서 네.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했던 얘기가 만약에 애플리케이션 단에서 출시되는 인공지능 서비스라면 네. 이건 결국은 다른 경쟁사에서도 쉽게 모방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애플은 자체적인 대규모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네. 개발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표되진 못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폰 16에 탑재가 될 것 그러니까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아이폰 16에는 8기가 D램이 탑재될 텐데 이 8기가 D램 정도면 온 디바이스 AI로 사용하기에는 좀 제약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이 LLM 자신들만의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표되진 못할 것이고 네. 아이폰 16에 탑재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밤이죠. 오늘 밤 네. 발표를 할 때 뭐 기존에 이야기가 나왔던 뭐 바이두라든지 알리바바라든지 그런 중국의 또 IT 기업과의 협업에 대한 그런 뭐 소문들이 많았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어떨지 좀 지켜보고 싶네요. 네, 오늘 밤에. 근데 또 엔비디아의 네. 고성능 반도체에 대해서는 수출 제한이 계속 있어갖고 그렇죠. 이것도 근데 또 굉장히 그 나라 안에서는 또 그 나라가 만든 제가 말한 그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 그렇죠.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AI 개발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현지화가 굉장히 또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네. 최근에 뭐 중국을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나라에 맞는 AI는 또 그 나라 제일 잘하더라라고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협력이 조금 공개가 될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요. 조금 기대를 할 수도 있을 텐데 현재까지 나온 걸로는 좀 그렇지 않은가 봐요. 뭐 고맹치는 워낙 또 애플의 또 전문가 중에 전문가다 보니까 네. 조금은 암울한 그러니까요. 좀 그런 예상이 드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애플과 그 앞서 말씀해 주셨던 애플과 그 중국의 플랫폼 기업들이 뭔가 협업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사실 나오진 않았던 그렇죠.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네. 뭔가 반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반전이 있으면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전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네. 어쨌든 이제 애플 아이폰이 잘 팔려야 우리나라의 부품 기업이 또 그 돈을 그렇죠. 벌게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기업이 돈을 벌게 되는 거니까. 카메라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요. 뭐 카메라 모듈이니 디스플레이니 이런 거 다 우리나라에서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해드렸는데 모쪼록 좀 좋은 네. 인공지능 서비스가 공개가 되고 그걸 통해서 아이폰 16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었으면 좋겠다. 네. 저도 아직 11을 쓰고 있거든요. 저도 12 프로 쓰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고 있거든요, 저는. 네, 자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네, 다음 뉴스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다음 뉴스는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5월 말 기준에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에 대한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보니까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1,539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만 명이 늘었다고 나왔습니다. 이 보면은 전년 대비 증가폭은 계속 줄어서 2021년 2월 19만 2천 명 이후 3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표 하나 조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늘어난 폭이 밑에 지금 그 파란색으로 바가 있죠. 240이라고 써 있는 게 네. 이제 전년 동월 대비 24만 명이 늘었다는 거고요. 현재 지금 가입자 수는 1,539만 3천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50대, 60대 이상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가입자가 계속 늘고 있고 또 이제 20대와 40대 가입자의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결국에는 20대는 신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지 못하고 있다는 네. 거고요. 40대는 그러면 기존에 다니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가고 있다. 혹은 많이 이렇게 해고를 당하고 있다. 네. 이렇게도 지금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업에서 많이 일을 해야 될 분들이 많이 뭐 점점 줄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보시면은 남녀 성비로 한번 보셨을 때 이제 남성 같은 경우에는 증감률이 이제 마이너스 3.2%,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7%가 줄었습니다. 네. 남성보다도 여성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규 구직이 많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령대별로 밑에 한번 좀 보시면은 이제 40대가 지금 가장 지금 신규 구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마이너스 16.5%고 그 다음 이제 50대가 마이너스 12.2%입니다. 쉽게 말하면 40대와 50대 이제 한창 일을 할 나이대 그리고 한창 일을 하신 분들이 재취업을 하기가 굉장히 지금 힘든 고용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와 진짜 가장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이들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때고 네, 그렇죠. 이때쯤이면 이제 그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살아온 거지만 노후 준비를 또 해야 될 때라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그런 시기인데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일자리에 취직하기 좀 힘들다는 거네요. 네, 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좀 네. 띄워주시면은 그 연령별 저 위에 표를 한번 보시면 예. 좋습니다. 29세 이하와 40대만 지금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40대와 50대 지금 고용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은 많이 장기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오늘 3프로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올 겁니다. 저한테 머리 예쁘다고 해주셨는데 제 머리 깎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막 이렇게 털고 나왔는데 또 예쁘다고 해주시니까 기분이 네. 좋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